우리나라 가구당 중앙값 순자산,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순자산 2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 생각해보면 개인 금융자산 10억 정도는 있어야 오늘 책은 바로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나요? 맨날 요약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의 끝나고 나면 보나마나 네. 메모장에 적고 있을 텐데 이런 김작가 TV 같은 좋은 채널에 특히 제가 생각 못했던 포인트들을 네. 질문 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포인트들, 제가 놓쳤던 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면 그걸 좀 이렇게 기억이 계속 네. 나는 주제들을 정리해놨다가 네. 언젠가 이제 계기가 따르거나 또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뽀삐 이야기처럼 저를 되게 옛날 회사 다니던 시절 저를 엄청 괴롭혔던 상사의 별명이 뽀삐거든요. 왜요? 네, 그분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분이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그분 과천 살았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술을 먹고 과천을 가는 택시에서 네. 한 1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막히는 네, 시간에. 그렇죠. 그날따라도 비도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울면서 주사가 있으셨던 거죠. 네. 울면서 뽀삐야 외치며 제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급이 뭐였는데요? 왜 그분은 위에 높은 분이고 저는 사원. 사원. 그러니까 막내니까 네. 술 취한 상사를 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막 뽀삐야 그러면서 때리는데 100대는 좀 거짓말이고 40, 50대 이상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택시 기사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말리고 할 정도로 맞았죠. 근데 저도 뭐 외환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릴까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번에 말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만만했겠죠. 그래서 자기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강아지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이제 내려서 그 옛날 주공 단지에다가 데려다 주고 사모님은 또 좋은 분이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뒤통수가 얼얼한데 또 돈은 없잖아요. 택시 부자가 됐으니까. 전철을 타고서 이제 자취하던 방이 그때 구파발에 있었는데 끝에서 끝이잖아요.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왜 이러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기억이 Q&A 어디서 했던 거랑 연상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한 20대나 30대로 돌아가서 직장생활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떤 태도로 살고 싶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안 참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답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조바심을 느끼면서 회사에서 빨리 출세해서 여기서 연봉 빨리 오르고 대리 진급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 고가를 준 사람한테 제가 약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이제 외환위기 때 재테크를 엄청 저도 잘못해가지고요. 뭐 아무튼 시드머니라고 몇 천만 원 정말 이를 깎 깨물고 모아놨던 걸 다 날린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뒤가 없잖아요. 뒤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상사의 그런 폭언과 구타를 그냥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견디면서 그 길 갔던 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오늘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 입장에 처해 있을 2030 우리 밀레니얼 또는 젠 Z 세대들한테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되게 강조하고 하는 게 보통 자기계발서들은 마음가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계발서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결국 재테크에서 깨먹지 않는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수모를 당하며 울면서 그 전철에서 울고 울었어요. 울면서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울면서 집에서 이렇게 가는 고개를 수그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 이유가 결국 그 전에 제가 스스로 혐오였던 거잖아요. 왜 그딴 식으로 재테크를 해서 그냥 소문 듣고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뭐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타기를 또 해서 돈을 빌려서 물타기했어요. 옛날 많이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기억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재테크 부분에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1억 천금을 해서 내가 정말 이번에 뭐 바로 내가 은퇴하겠다,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좀 데이터도 보여주고, 우리나라 정말 상위 0.1% 부자들은 네. 자산이 얼마일 것 같냐. 네. 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자산이라는 것은 상위 몇 퍼센트의 자산인데 정말 한두 해 만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이거는 거의 너무 심하게 로또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목차를 잡고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네. 이 책이 됐습니다. 이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홍시엽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인 무료 광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선은 뭐, 박사님 워낙 많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뽀삐아에서 그냥 장난 살짝만 치면, 저희 촬영장 왔을 때도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친하잖아요. 어울이랑 친하죠. 박사님 그리고 외모가, 얼굴이 약간 강아지상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좀 약간 진돗개상이죠. 제가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집에서 진돗개 키웠거든요. 단독주택 살던 시절에 네. 진돗개 키우고 또 진돗개 데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산책도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신고하시죠. 네? 학폭 신고하시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가천, 뽀삐. 이제 어디 사는지 몰라요. 과천에 사시는 그분도 뭐 힘들었겠죠. 힘들었는데 네. 아무리 주사는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그분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술 먹을 때 그러는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주사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요. 강약 약강이라고요. 약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또 그때 눈이 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테크도 실패해가지고. 눈이 죽어 있는 저를 보면 쟤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어요?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제가 뽀삐를 3명 만났는데 네. 다음에 만났던 2명의 뽀삐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지금은 안 만나시죠? 뽀삐들 만나기 싫어서 파이어. 2년 됐고요. 네. 재무적 독립을 이루고 나면 이제 네.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다행히 만 50 되기 전에, 만 50살 되기 직전에 네. 파이어 했으니까 앞에 사자일 때 네. 파이어 했으니까 네. 그래도 early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까 전에 0.1% 부자의 자산이 얘기하셨잖아요. 0.1%를 얼마 가지고 있어요? 50억. 50억. 이제 이게 뭐냐면 개인 기준. 네, 그러니까 이거가 정확한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는데 네. 그 동국대 김낙년 교수님의 논문이 있어요. 그 교수님의 논문 뒤에 이제 책 뒤에 참고 자료들 쭉 있으니까. 네. 저는 참고 자료 없는 책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근거 없이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니까. 출처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읽은 다음에 뒤에 그 참고 문헌 보셔도 참 좋을 거고요. 네. 아무튼 그 김낙년 교수님이 쓴 상속세 관련된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네. 그 상속세가 뭐냐면 돌아가실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 해에 우리나라 네. 노인분들이 한 30만 명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잖아. 왜냐하면 그 신생아가 30만 명 안 태어나는 바람에 네네. 작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구 감소. 네,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30만 명 가까이 돌아가시는데 자손들한테 또는 배우자에게 보통 배우자에게 많이 물려주시겠죠. 배우자에게 그렇죠. 순 기준, 순 커트 기준 네. 50억 물려주시는 분이 300분 정도. 50억.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전에 증여도 많이 하셨을 네. 테니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또 상속은 배우자에게 많이 한다라는 점을 네. 생각하면 가족 기준, 뭐 가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개인 기준 통계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개인 기준 통계로 볼 때 50억 이상을 상속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네. 연 3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 30만 명 돌아가시는 중에 네. 300분이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숫자에 들어가시는 분이 되겠다. 나는 이번 때, 이번 내 살아생에 나 50억 정도 순자산 갖고 싶어. 네. 나 그것도 근데 50년 노력해서도 아니고 5년 내, 5개월 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이건 아주 극단의 기대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데도 네. 막상 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 특히 수십억 이상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수년에 걸쳐 세금 내고 막 그러면서 네. 사람 다 쓰잖아요. 그런 통계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통계에 한 해 딱 300명.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나신 분 중에 300명밖에 그 정도 재산을 못 모은다라는 건데 오늘 그분들 중에 상속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감히 그 숫자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의 투자로 내 이번에 올해 중에 50억 만든다. 물론 뭐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죠. 예, 뭐 로또 2번 당첨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그 극악의 난이도의 확률을 현실에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네. 손쉽게 생각하시고 또는 나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운용하고 투자하고 레버리지 일으키시는 분들을 네. 저는 꽤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작년에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사라지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런 분들은 제 독자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방에 50억 만들고 100억 만들어서 나 엄청 큰 부자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 사서 나 황제처럼 살겠다. 예, 뭐 그런 분들은 다른 전략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제 책에서는 제가 했던 거 말고는 저는 설명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뽀삐 만나서 대우각성했거든요. 아. 난 그러고 살지 말아야지. 그 뒤에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뽀삐 만난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뽀삐 만난 다음에 20년 지나는 동안에 저축을 열심히 해서,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마님 모시고 살 전셋집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또 대출 받아도 또 갚아 나가고 아기 태어난 다음에 또 살 집,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을 보통 사잖아요.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엄청 치면서 힘들게 집을 샀던 기억도 있고 또 인서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요. 그러면서 노력 하다가 또 한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법.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50억 부자, 100억 부자는 되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개미가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노력해 모은 종잣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때마다 튀기는 이런 전략을 저는 한 12년 했거든요. 네. 12년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파이어가 되더라고요. 아, 파이어. 예, 그 전략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예, 뭐 우리 김작가 TV 오시는 분들 네. 중에 저보다 더 부자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그 부자는 많아요.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꾸준히 작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네. 한 방에 큰 부자 되는 법은 저는 모르고 저는 20대 저도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행운도 없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그러니까 아까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서서히 같이 부자 돼 나가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급박하게 크게 부자가 되는 분들의 문제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저 주변에 저보다 부자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부자들 친구들 중에 아주 잘 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같이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나가며 예전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길을 단계 밟아간 부자가 있는 반면 너무나 큰 부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부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단계 밟아 올라가며 아주 작은 부자가 된 입장에서 그 전략이 훨씬 더 우리의 총 행복,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난 행복했는가를 이렇게 회상해 볼 때 총량으로 보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부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책에서도 그 이야기 있던데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박사님? 저는 돈이 꾸준히 늘어나면 행복도 꾸준히 늘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한 방에 생겼다. 그건 불행의 지름길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복권 당첨자들이 그 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 보면 알지만 대부분 파산해요. 젊어서 특히 나이 들어 복권 당첨되신 분은 괜찮은데 젊어서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의 상당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해서 반대로
그 제 책에 이스털린의 역설을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소득의 증가 속도와 사람의 행복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상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추적 연구 조사를 하면 못 살던 사람이 조금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큰 부자가 되면 이 사람의 행복도도 함께 계속 같이 올라가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어떤 소득의 레벨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스탈린의 역설인데 그거는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죠. 천천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씩 천천히 작은 부자가 되고 꾸준히 굴려나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단식의 행복의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적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요. 아무튼 저는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책에 보니까 여기 지금 중앙값이 중위값인 거죠. 맞아요. 100명 중에 50등.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가구. 네, 가구당 2억이 이제 중앙값인 거고. 50%. 네, 그다음에 평균이 왜 3억 6천인 거죠. 예, 4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수치인 건가요? 어느 게 더 맞는 건가요? 2억이 현실이죠. 2억이 현실. 왜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를 우리나라를 가구를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가구가 있으면 1,000만 등이 순자산 2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볼 때 평균값이 오르라고. 평균을 보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 일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균이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작은 부자 되는데도 좀 많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당 중앙값 순자산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순자산 2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 그 생각해 보면 집 말고 개인 금융자산 10억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작은 부자의 문턱에 저는 접어든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순자산이 2억인데 서울의 전세 중앙값 뭐 이런 전세가 지금 7억, 6억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엄청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안 되지만 그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목표를 하다 보면 꼭 10억 아니어도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5억에도 충분히 나는 괜찮아. 만족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단순한 숫자 특히 최근에 그 KB에서 나온 한국 부자 보고서 보니까 집값 빼고 집을 빼고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PB 고객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작은 부자의 문턱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가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 10억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7.2%네. 예,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서 7등, 100명 중에 7등이니까. 이게 굉장히 소수예요. 이게 특히 가계잖아요. 부부 맞벌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받는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산다 그러면 연 7천 정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25년 정도 맞벌이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매년 자기 벌어들이는 돈에 꾸준히 소득도 늘어가는 가운데 저변 정도 저축한다 그러면 사실 못 달성할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소득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큼은 오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꾸준히 누적적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한 가능한 목표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자녀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 육아의 부담들 이런 것들을 지면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또 자녀 교육에 많은 돈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축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저축만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열심히 하면 가능한 목표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수익을 내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같이 하면 이건 적어도 은퇴 전에 저는 50 전후에 달성 가능한 목표 아니냐.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커플 또는 뭐 솔로라고 하면 또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본인이 어느에 속한지를 좀 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팩트 폭력의 순간이죠. 그렇죠.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부자 많지 않은데 위로 가는 순간 허들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부자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한 300분 정도만 50억 상속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퍼센티지가 조금만 올라가도 2배, 3배 뛰는 부자들이 출연하는. 근데 거기를 쳐다보고 살면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냐, 자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애써 아침 드라마 안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왜 있는 안 봐요? 사람인데 보면 저도 가난해 보여요. 아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가구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제 대충 난리 알잖아요. 나죠. 그리고 걸려 있는 그림 보면 저녁 드라마도 보지 마세요. 그 펜트하우스라고 저기 뭐 난리 납니다. 저희 마님은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재밌대요. 네. 근데 저는 애써 안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저는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오히려 네. 그 경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뭐 복면가왕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네, 뭔가 열심히 하는 경연 나의 꿈을 프로그램들 향해서.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 너목보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그리고 노력을 정말 하지만 한 끝에 운이 닿지 않아서 아직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그 이글 타오르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체험 삶의 현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 열심히 생동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때 저도 그 생활의 달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생활의 달인이 홍보 프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예전만큼은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근데 어쨌든 인구가 방금 전에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구 감소랑 불평등이 왜?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재산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노인들이 재산이 대체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58년 개띠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무튼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 살고 또 상속의 시기들을 늦춰 나가시고 네. 그 이분들은 또 저축들은 되게 많고 안정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은행 예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PB센터에 가서 돈 맡기는 주요 고객들 이분들이신데 네.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계시는 수많은 투자자 부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주사를 보면 다 집이에요. 그쵸. 우리는 제가 알기로 70% 정도? 예, 50대 이상 노인들의 전체 가계 자산에서의 주택 비중을 보면 82% 정도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 시장에서 이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자산을 더욱더 크게 올렸겠지만 대신 그걸 사지 못하는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네. 자산 시장의 불평등들은 되게 심해질 거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저축과 그걸 제외하고 집을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저축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저축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에다 계속 넣어두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우리나라 금리가 옛날처럼 아주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막 그럴까요? 전 그러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이 쌓여있는 저축의 양들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그렇게 앞으로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저금리 환경이 된다는 건 20대, 30대 입장에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안 불어날 거 아닙니까? 네. 대신 돈을 대출받아서 자산을 크게 한 방 지르는 레버리지 이렇게 집을 사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세 번째, 경제 내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 계층이 네.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전체 자기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 대비해서 소비 성량은 병원에만 열심히 가시지 별로 안 쓴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령화 그 자체는 네. 경제 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지만 자산 시장의 불평등이랄까 경제 내에 아무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지 이게 곧 뭐 자산 시장의 폭락 요인이다 붕괴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